여러분,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서 세금 지원이 끊기면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심지어 한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쳐 목숨을 구걸하던 국가이기도 하죠. 잠깐만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듣고 오신 건가요? 여기 중국인 시민과 외국인 박사가 서로를 노려보며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시민은 뜬금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이더니 한국인들은 90%의 사람들이 휴대폰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대체 왜 한국이 선진국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외국인 박사의 한마디에 강연장의 시민들은 모두 중국인 시민을 노려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곳 강연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의 국책은행의 세계경제분석부서에서 일하는 세라입니다. 다른 평범한 직원들과 달리 세계경제분석 및 예측 일을 하는 저는 얼마 전부터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도표를 만들기 시작했고 조금 더 현실적인 자료 조사를 위해 시간을 두고 다양한 나라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체크하는 일종의 과제 겸 여행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제가 그 중에서도 눈여겨봤던 나라들은 바로 한국과 중국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부서였던 중국 직원들은 제가 경제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한국은 90%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탈 돈도 없는 가난한 후진국의 사람들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한국 노숙자들에게 뺏길 것이라며 한국 방문을 절대적으로 말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터넷의 정보를 찾다 보니 한국은 이미 중국을 추월한 경제 선진국인 것도 모자라 한국만의 독특하고도 부유한 거주 방식인 아파트는 그 내부에 수영장과 헬스장, 심지어는 뷰가 좋은 카페마저 있을 정도로 부유해 보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실체를 비교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이하게도 저희 박사님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 강의이기는 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시민들을 직접 초청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는 일종의 현장 참여 강의와 다름이 없었고 평소 한국과 중국의 경제 실체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영상 촬영용 캠코더까지 준비해 강의에 참석했는데요. 3분 뒤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박사님께서는 유럽권의 나라들도 분명한 경제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디지털 산업 경제 상황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새로운 경제 롤모델 국가로 선정되어야 한다며 저의 자료조사와 비슷하게 한국의 거주 방식인 아파트와 그들에게만 평범한 부유한 삶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의 경우 다른 나라들이 극도로 부유해야 할 수 있는 부유국 도시 인프라에 가깝다며 시민들에게 꼭 한 번은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고 직접 박사님의 자료 화면으로 마주한 한국의 도심 인프라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한국의 부유한 인프라와 아파트라는 거주 방식에 빠져있던 그때 한 중국 시민이 대뜸 손도 들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강의의 중단을 요청해 왔습니다. 중국 시민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옆에 다른 시민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한국은 90%의 사람들이 휴대폰도 없는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인데 대체 왜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박사님을 보며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사님께서는 살짝 당황한 눈치기는 하셨지만 중국 현지인의 생각을 들어보자며 그 시민에게 약 20분 정도의 발언권을 승인했고 중국 시민은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신나서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민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강연장에 있던 다른 국가의 시민들은 저 중국인은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같은데 라며 중국 시민의 발언이 한국을 전혀 모르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 같다는 웅성거림의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있는 시민들은 전부 경제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아닌가요? 이미 한국에 세뇌되어 버린 박사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가난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당신들의 태도가 저는 너무나 웃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국의 경제 현실을 알려드리죠. 많은 시민들이 요즘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더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다는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애초부터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나요?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빠른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 시스템은 전부 중국의 세금 지원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들이에요. 즉, 지금의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빌붙는 모기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죠. 정말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시민들이 있나요? 한국 여행에 대해 처음 검색해보면 한국은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글은 물론 한국의 도심 인프라가 자연과 빌딩이 너무나 조화롭게 되어 있어 부유하고도 신비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추천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수도 서울은 정말 국지적인 형태로 그런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 진실을 알려면 절대 그 부분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는 시민들이 전부 한국이 부유하다는 세뇌를 당한 것처럼 글로벌을 타깃으로 하는 이미지 메이킹에 미쳐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길거리에 화장실과 은행조차 없고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걸어가거나 경운기를 타고 이동하는 명백한 가난 국가인 것이 현실입니다. 경운기가 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건 한국의 완전한 낙후 지역에서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경운기로 택배를 배달하고 이동을 하는 수준 낮은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은 그럼 뭐냐고요? 그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대부분은 중국인이거나 오직 자동차 타는 것에만 인생의 대출을 끌어다 쓴 가난한 한국인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경제부서 박사라는 박사님께서는 지금 한국의 거주 방식인 아파트를 극찬하며 그들이 새로운 부의 시대를 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더 생활 인프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한국은 아파트 내부 즉 집 내부에 화장실조차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거주하기 위한 집이 아니죠.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는 보여주기식 인생을 위해 집 내부에 화장실을 없애면서까지 겉만 번지르르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파트 내부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전기와 가스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아파트가 전부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우리는 중국으로 해외 취업을 오는 한국인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됩니다. 한국이 정말 부유하고 독자적으로 부유한 생활이 가능한 국가였다면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해외 취업을 왜 올까요? 중국보다 부유한 국가가 한국인데 굳이 올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1년마다 한국의 고학력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으로 와서 해외 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집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가스와 전기가 공급되는 주택을 너무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중국의 임금이 한국보다 약 5배 정도 높다는 사실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 20대들이 첫 취업을 하면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을 학력 졸업에 날렸지만 그 결과는 결국 50만 원을 버는 중국 최하층민의 삶과 다름이 없죠.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국가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 길거리 환경미화원도 약 4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중국과 한국의 경제지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하다는 비상식적인 의견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을 발견할 때마다 국가가 지정해 놓은 한국에서 그나마 부유한 아파트로 데려가서 그 집을 보여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외국인과 함께 가면 버스와 지하철의 무료화는 물론 다양한 금전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향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누릴 수 있고 만약 내가 이민을 온다면 이 부유한 삶은 너의 것이 된다고 말을 하죠. 즉 한국으로 이민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한국인들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거짓 정책에 속아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의 경제 강의에 참석해 한국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완전한 부유국가 중국은 어떨까요? 저희 중국인들은 평균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이며
대중교통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 길거리에는 자동차들이 깔려 있고 주인이라는 개념조차 없어 모두가 공동 시스템으로 차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건 특히나 모두가 부유한 중국이기에 가능한 중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죠. 즉 중국을 처음 오는 외국인들이라도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타고 무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면 되는데 주유소에서도 아마존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저희 중국인들은 너무나 부유해서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베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부유한 중국에서의 자유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한국으로 간다면 단 하루 만에 모든 돈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한 중국과 달리 한국인들은 80%의 사람들이 집도 없고 차도 없어서 돈이 많아 보이는 외국인만 보면 돈을 훔쳐가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거든요. 제 말이 믿기 어려우면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한국의 영상들을 검색해보세요. 한국인들은 지금 80%의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유튜브에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생활은 상위 10%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에게도 이와 관련하여 강의 내용의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인들의 세금 지원 정책이 없으면 굶어 죽는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해주시길 바래요. 저는 진실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민은 거의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을 깎아내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도시 인프라 또한 중국인들의 세금 정책 지원으로 전부 일군 것이라며 자신의 고향 중국을 극찬하기 바빴어요. 심지어 중국 시민은 말을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옆에 시민들에게 자신의 의견의 동의를 구하면서까지 한국이 가난하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호응을 유도했고 심지어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거주 방식인 아파트는 국가 자체적으로 보여주기식 홍보를 위한 홍보물이라는 기괴한 주장마저 하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시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의 시민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시민의 발언들은 대부분 정말 상식적인 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발언들에 불과했고 그것도 모자라 중국에서는 모두가 부유해서 길거리에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들으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한국의 지금 경제 순위 또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박사님에게 계속해서 강의 정정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시던 박사님께서는 강연장의 시민들을 진정시키고 그 중국 시민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중국 시민을 바라보며 단 한 문장을 내뱉으셨고 중국 시민은 박사님의 일침 질문에 말을 얼버무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민 당신의 휴대폰을 지금 꺼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시민들도 추가로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아마 중국 시민은 중국산 휴대폰 나머지 시민들은 대부분 한국의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폰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중국산 휴대폰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죠. 박사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의 시민들은 저마다의 휴대폰을 꺼내 강연장 책상 위에 올려놨고 역시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가의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 이와 반대로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중국과 한국의 진실한 경제지표라고 했고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민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으나 중국인 시민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사님의 발언에 중국 시민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만약 중국이 정말 부유한 국가였다면 많은 시민들이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유함의 척도 또한 브랜드 마케팅의 적합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누구도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격 또한 한국산 휴대폰이 더욱 비싼데 말이죠. 시민이 정말 부유한 국가의 사람이었다면 한국산 휴대폰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가난함을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물론 굳이 이런 현재 상황을 살펴보지 않아도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한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부유한 삶이 너무나 평범하게 여겨지고 있어 그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중국 시민은 아까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50만 원이라고 했나요? 안타깝지만 그 금액은 지금 한국에서 약 일주일 정도의 아르바이트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평범한 돈입니다. 즉, 아무런 학업 조건과 경제적 능력 없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만 해도 중국의 고임금자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국 시민의 대부분 발언들은 정말 단 하나의 지식인이라고는 여겨질 수 없는 거짓 발언들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은 너무나 부유해서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공유하고 탄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절도를 추천하며 살아갈까요? 그건 엄연한 절도입니다. 그런데 중국 시민에게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중국이 너무 부유해서 차를 공유하는구나 라는 미친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지금 중국에서 생활하는 20대들의 첫 취업 월급은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도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 100만 원 이상의 돈은 그 누구라도 벌 수 있습니다. 30만 원과 100만 원 중국에서는 대학교조차 거금을 들여 마친 취업 월급이지만 이미 한국과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네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국 시민은 특히나 지금 한국의 최저시급은 1만 원을 넘어 이제는 1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은 거의 10년이 넘게 1,0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현재 중국은 아무런 경제 발전도 없이 그저 국가 자체가 너무나 가난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자동차에 대한 중국 시민의 의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인터넷 정보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동차를 보유한 인구가 약 30%, 한국은 78%, 즉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은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가 대부분이며 이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 지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여기에 자식들의 자동차 보유 수량까지 더해지면 중국은 따라올 수조차 없는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 자동차 보유가 30%밖에 되지 않으며 이 지표의 대부분은 한 가구당 한 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장과 다르게 중국은 부유한 것이 아닌 극도의 가난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주장을 그렇게나 당당하게 하다니. 경제학 박사로서 당신이 어떻게 대시민의 지식을 가졌는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심지어 한국에서만 평범한 주거 방식인 아파트는 한국인들에게만 평범한 것이지. 시민처럼 가난한 중국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지금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방식이 아니에요. 아파트 내부의 헬스장과 수영장, 심지어는 음악을 연습할 수 있는 음악실까지 너무나 평범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제는 아파트 내부에서 매일매일 식당 업체가 해주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호텔 서비스도 갖추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부유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한국에 가더라도 이런 한국인들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중국에서 아무리 돈을 모아봐야 한국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거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 이 차이야말로 지금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중국 시민들은 끝도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한국이 원래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그들의 부유한 경제력은 곧 중국이 만들어졌다는 이상한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더군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만약 한국이 정말 중국의 속국이라면 왜 중국은 한국보다 가난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증거조차 없죠. 만약 지금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속국 아닐까요? 경제적 부유함은 단순 지표로 5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중국의 대기업 인원들과 고학력자들은 약 20년도부터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비자 조건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중국 시민은 또다시 한국의 고학력자들은 중국으로 가서 글로벌 취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대체 왜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24년 인천공항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위해 방문한 고학력자 중국인들은 80만 명 이상에 육박했고, 이는 역대급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중국은 국가 경제가 멸망해 고연봉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증거이며, 미래 먹거리 또한 한국이 더 많다는 증거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지 않았나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획기적인 도시, 인프라 개발 시스템으로 각 가구의 도시, 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진작에 완성해 놨었는데 중국은 전혀 아니죠. 당신들은 아직도 연탄과 기름 보일러를 쓰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렇기에 겨울이 되면 중국에서는 동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부유한 국가였다면 이런 피해자들이 나왔을 이유가 없겠죠. 시민이 직접 말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겨울 난방을 할 때 한국처럼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저 전기로 만든 온열기구를 사용하거나 연탄을 사용해서 집안에 난방을 하는 것이 전부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평범하고도 부유한 거주 방식인 아파트와 가난한 중국인들의 생활 방식 차이입니다. 주위에 한국을 방문해 본 시민들이 있다면 더 중국인 시민에게 한국의 진실을 좀 말해주세요. 그녀는 아직도 현실을 믿지 않고 화가 난 표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시민이나 지금 당장 유튜브에 한국의 아파트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부유함과 중국의 가난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박사님께서는 중국 시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해버렸고, 그래서 그런지 박사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민은 몸까지 덜덜 떨며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강연장의 분위기는 중국 시민을 향해 빨리 강연장을 나가 달라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고, 중국 시민 옆에 있던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가 강연장을 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주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중국 시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뜬금없이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국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인들은 잘 씻지 않아서 전 세계인들에게 민폐가 아니냐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사님께서는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저희 영국 국책은행에서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인 시민들은 청결에 꼭 신경을 써달라는 안건까지 나왔던 전적이 있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시민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인들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잘 씻고 다니지 않으면 같은 아시아계인 중국인들에게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것이라며 끝까지 듣기 싫은 목소리로 억지 주장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박사님께서는 이번에도 그 중국 시민을 완전히 참교육시켜버리고 말았는데요. 당신은 이곳 시민이 아니군요. 저희 나라에서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중국 시민들은 청결에 신경을 써달라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시민들은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감거나 길거리, 화장실 행동을 하며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마저도 그 나라의 국가 부유함과 연결이 되는데요. 부유한 나라라면 그만큼 시민의식과 인격적 성장이 같이 따라오지만 중국은 언제부터인가 국가가 경제위기 수준으로 주저앉으며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이나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거의 소멸되고 말았죠. 지금 중국 시민의 모습을 보세요. 당신은 오늘 머리를 감고 이곳 강연장에 나타난 것인가요? 실제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몇몇 중국인들은 검소해서 물값을 아끼고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씻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당황스러운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인들은 모르는 처참한 중국의 현실이죠. 중국이 얼마나 국가가 가난하면 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지금 한국은 수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을 뿐 아니라 수도세도 상당히 저렴해서 한국인들에게는 사우나와 목욕탕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화인데요. 중국 시민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강연장의 시민들을 향해 한국에 대해 비하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던지 아니면 강연장을 나가주세요. 하지만 어차피 당신이 부디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시민을 강의에서 제외시킬 것이며 올바른 한국의 부유한 경제문화와 상식을 이곳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래시대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이기에 많은 시민들이 한국의 선진국 잠재력과 인프라를 알아야 하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겨울철 한국에 방문했다가 몸의 체질마저 변해버렸다는 독일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겨울철에는 절대 한국을 방문하지 말라며 학을 떼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입교사 리사라고 합니다.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역사학을 주로 수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우 아쉽게도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학교 출장으로 잠깐 방문했었던 대만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방문해 보지 못했고 이는 제 평생 소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연기하는 교환 수업 담당 교사로 선정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려던 것도 잠시 저희 학교 측에서는 한국으로 교환 수업을 가는 김에 비행기 값도 아낄 겸 중국을 먼저 들려서 공개강의 교사로 참석해달라고 했고 저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마주할 수 있었던 중국인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나 들려오는 정보로 볼 때 절대 방문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한국을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학교에서 먼저 수업을 진행하는 조건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교환 수업 일정에 맞춰 먼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매우 황당한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제가 도착했을 때 중국은 겨울 날씨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추웠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생각도 잠시 저는 곧바로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불쾌한 기분에 앞이 막막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탑승했던 중국의 택시는 분명히 날씨가 추워서 추위를 피해 탑승했던 이동수단이었음에도 밖과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의 추운 온도가 유지되고 있던 것은 물론 중국인 택시기사는 방금 담배를 피웠던 것인지 환기조차 되지 않는 택시 내부는 추우면서도 냄새가 극심했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긴 비행시간으로 피로했던 저는 밖에 추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중국 택시 내부에 곧바로 내리고 싶었지만 중국인 택시기사는 제 행동을 파악했던 것인지 급기야 문까지 잠가버린 채 엑셀을 밟아 도로를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에 탑승하기는 했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몸이 덜덜 떨릴 그 정도의 추위였고 긴 비행으로 몸까지 피로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약 10분 정도 도로를 달려가고 있을 때 저는 결국 참다 못해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중국인 택시기사에서 대체 왜 차에 히터를 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히터를 틀어주지 않는다면 당장 내리고 싶다는 제 의사표현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을 본 중국인 택시기사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중국인 택시기사는 중국이 부유한 나라인 것은 맞지만 환경을 지극히도 생각하는 착한 국가이기에 차의 매연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택시에 적절한 내부 온도 지침이 있다고 했고 오히려 춥게 지내는 것이 몸에 더 좋은 법이라며 저에게 핀잔을 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인 택시기사는 히터를 틀고 달려봐야 많은 손님이 타고 내리며 히터의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고 오히려 저에게 추우면 차 안에서 운동을 해서 열이라도 내보라는 황당스럽기 그지없는 변명마저 하고 말았죠. 결국 기분이 나빠진 저는 중국인 택시기사에게 택시비의 2배를 계산해 현금을 앞좌석에 던져버린 뒤 차가 멈춰있는 틈을 타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진행되다 보니 저는 곧바로 중국을 건너뛰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학교와의 연계되어 있는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측이 잡아줬던 중국 호텔 숙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 호텔 직원과의 실랑이가 있기는 했지만 저는 너무 필요한 나머지 곧바로 체크인을 하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지고 말았는데 뭔가 이상한 감촉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에서의 추운 피로감과 날씨 때문에 따뜻한 온도를 너무나 느끼고 싶었던 저는 방으로
체크인을 하자마자 히터 버튼을 작동시켰는데 어째서인지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야 할 중국 호텔의 히터는 작동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10분 정도 더 기다렸지만 역시나 히터는 계속해서 가동되지 않았고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상당히 분노한 상태로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프론트가 전화를 받자마자 도대체 왜 중국은 히터를 틀어주지 않는 것이냐며 저는 쌓여왔던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돌아온 중국인 직원의 어눌한 영어의 대답은 이제 더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오히려 히터를 틀지 않는 것을 건강의 복이라고 여깁니다. 저희 호텔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히터가 가동되지 않으니 추우시다면 이불을 여러 겹 둘러주세요. 중국은 아무래도 제 상식을 초월해버린 미쳐버린 국가 같았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택시와 호텔에서 가동하는 히터까지 아껴버리는지 저는 지긋지긋한 중국의 모습에 학을 떼고 말았죠. 결국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곧바로 학교 측에 현재 저의 상황을 알렸고 지체할 시간 없이 바로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가겠다는 요청과 함께 추운 상태가 지속되어 열까지 나고 있는 제 몸 상태를 검사한 체온계까지 증거물 사진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약 2시간 뒤 저는 다시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공항에서 판매하고 있는 따뜻한 음료수를 마신 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한국마저 중국처럼 히터를 아끼는 가난한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고민을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자마자 저는 그 큰 규모의 공항 통로에서도 따뜻한 히터 바람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공항 바닥에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인지 신발을 신고 있는 바닥마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였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화장실에서마저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항 전체의 독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던 공기청정기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던 이유 때문인지 따뜻하면서도 건조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심지어 공기마저 너무나 쾌적해서 마치 산소방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요. 사실 중국과 한국을 번갈아서 방문하기 전에는 인터넷 정보만으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글이 많았지만 그 글을 쓴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들이 직접 작성했던 것인지 한국은 중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다수 모든 인프라 부분에서 중국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24시간 계속해서 가동되는 히터는 돈이 없어서 히터마저 아끼는 중국과는 본질에서 달랐고 화장실의 따뜻한 물 또한 독일조차 시도하지 못하던 것이라 저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처럼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도 깜짝 놀랐던 것인지 공항 입국장에 들어오자마자 한국은 이렇게 더운 나라였냐면서 입고 있던 두꺼운 옷들을 벗어 던졌고 따뜻한 기운이 보장되어 옷이 가벼워지니 몸은 더욱더 쾌적한 상태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렇게 저는 친절한 한국인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기차를 타러 갔는데 기차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 공항의 기차 승강장은 공항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비교적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한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듯 아예 기차 승강장 쪽에 유리로 만든 대기시설을 만들어 그 안에 또다시 히터를 풀로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따뜻한 히터 바람을 만끽하며 TV를 보고 있었고 바로 이 순간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난 독일에서조차 이런 시설은 전혀 볼 수 없었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야외 승강장을 통해 운영하는 기차를 한번 타고 나면 바로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겨울바람을 몸 전체로 느껴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은 무조건 개선해버린 것인지 유리로 만든 대기실에서 상당히 따뜻하게 히터를 느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기차 승강장 내부에서 휴대폰 충전기와 TV, 심지어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따뜻한 음료 자판기까지 설치되어 있어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현재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부유하고 도시 인프라가 좋은 줄은 꿈에도 몰랐던 저는 중국이나 독일과는 레벨이 다른 한국인들의 편리한 도시 인프라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죠. 심지어 더욱 신기했던 것은 기차 스테이션 내부에서 단 한 명의 노숙자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독일에서는 기차 승강장뿐만 아니라 지하철, 심지어는 오토바이를 대기시키는 스테이션에만 가더라도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지내는 노숙자들 때문에 사회적인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의 기차 승강장에서는 노숙자는커녕 청결 상태마저 너무 좋아서 제가 겪었던 중국의 호텔보다 더욱 깨끗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의 승강장을 구경하던 저는 매우 이상한 물건마저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승강장 5m 간격마다 설치되어 있던 그 가로등 같은 물건은 통유리로 만들어져 안에는 작은 불꽃마저 보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주위에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본 순간 충격적인 현실을 깨닫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건 바로 야외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해 설치되어 있던 야웨이터였던 것이었고 심지어 한국은 얼마나 부유했던 것인지 이러한 야웨이터가 기차 승강장 전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야외였음에도 구역 전체를 따뜻하게 달궈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한겨울 길거리 한복판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미친 시스템이나 다름이 없었고 저는 한국에서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는 선진국 국가라는 사실에 제가 살아왔던 독일과 한국을 오기 전 경험했던 중국은 대체 얼마나 수준 낮은 나라이지라는 깊은 생각에 잠기고 말았죠. 사실 독일과 중국도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제가 겪은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나 난방 시스템들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선진국 시스템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단 1원도 내지 않는 무료라는 사실은 더욱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기차 승강장에서 중국에서는 24시간 느껴오던 추운 피로감을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살짝 땀을 흘리며 이제 막 도착한 기차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더는 놀라운 것은 없겠지라는 제 마음을 알았던 것인지 제가 기차에 탑승하자마자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탑승했던 한국의 기차 내부는 타자마자 바로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따뜻한 히터 기운이 구역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심지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기차 내부에서 겉옷을 벗고 반팔로 돌아다니는 미쳐버린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차 내부가 얼마나 따뜻했던 것인지 몇몇 한국인들은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마시며 눈이 내리는 창밖을 역설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 모습은 흡사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이불을 덮는 부자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죠. 제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독일은 기차에 히터를 틀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독일인들은 기차를 탑승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이미 두꺼운 옷부터 챙기고 내복을 갖춰 입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인데 한국은 그런 불필요한 행동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추운 겨울이라도 반팔을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도시 전체의 난방시설이 최고 수준이었고 이는 가게에서 제대로 된 히터조차 틀어주지 않는 중국이나 독일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한국인들은 추운 겨울이었지만 볼에 홍조 하나 없이 깔끔한 피부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추운 겨울만 되면 양볼이 빨갛게 변해버리고 많은 독일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국의 놀라운 대중교통 난방 시스템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숙소로 향하니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었고 저는 중국의 호텔보다 더욱 편안한 한국 기차의 시스템에 그만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약 1시간 뒤 저는 제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게 되었고 곧바로 호텔로 향하는 택시를 타기 위해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학교 측에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학교 측은 중국에서 곧바로 이동한 저희 일정을 위해 수업을 진행할 한국 학교 측의 선생님께서 직접 저를 마중 나오기로 했다며 제 위치를 물었고 약 10분 뒤 한국인 선생님께서 직접 저를 데리러 올 것이라며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익혀왔던 저였지만 실제 한국인과 대화를 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저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리는 감정이 생겼고, 약 10분 뒤 저를 직접 데리러 왔다는 한국인 선생님 연주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주 씨는 저를 보자마자 너무나 고생해서 왔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운전을 해줄 테니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자는 배려를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차를 타러 가자던 연주 씨는 뜬금없이 기차역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연주 씨에게 차를 타러 가자고 했는데 왜 가만히 서 있는 것이냐는 질문과 함께 혹시 까먹고 차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을 건넸는데 돌아온 연주 씨의 대답은 제 상식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갈 차를 렌트하고 있어요. 약 5분 정도만 있으면 메시지가 올 건데 그때까지만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연주 씨가 나와 장난을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독일에서는 렌터카를 빌리려면 사실 한 개월 전부터 보험 조회와 소득증명, 심지어 수십 장의 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리는데 연주 씨는 이러한 과정을 아예 준비를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나 걸린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차를 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찰나 연주 씨는 기쁜 표정을 보이며 차량이 준비되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기차역과 가까운 주차장으로 향했고 저는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주 씨의 뒤를 따라 어느 차량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차량 앞에 도착한 연주 씨는 휴대폰으로 차의 사진을 이리저리 찍더니 모든 서류 과정이 끝났고 이제 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차량 렌트가 한 개월 이상 걸리는 독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황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연주 씨는 한국에서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렌터카를 너무나 쉽게 빌릴 수 있다고 했고 또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렌터카 업체에서도 인근 주차장에 차를 직접 주차하고 자리를 비켜준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살아생전 처음 들어보는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에 저는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고요. 라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고 이는 제가 살아오던 독일에서의 경험들이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독일에서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를 실행했더라면 빌린 사람이 반납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더러 현재 독일에서는 주차장에 있는 차들조차 그냥 무작정 타고 도망쳐버리는 자동차 도둑 또한 극성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연주 씨는 한국에서는 렌터카를 들고 도망치는 인간은 거의 없다면서 폭소를 터뜨렸고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한국의 인프라 서비스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상식을 초월해버린 인프라가 너무나 평범한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았고 한국에서만 가능한 디지털을 이용한 인프라는 이미 각 산업에 모두 침투되어 다른 나라는 시도조차 못할 신개념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렌터카 내부가 너무나 깨끗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렌터카를 빌리는 과정보다 차량 내부가 너무나 더럽게 관리되고 있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특히나 독일의 렌터카는 내부에 담배꽁초와 쓰레기는 물론 심지어는 누군가 차량에서 밥을 먹었던 것인지 도시락 껍데기마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독일인들은 그 누구도 이것을 치우지 않고 그저 이것을 못 본 척하고 차량을 몰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대면으로 렌터카를 빌렸음에도 그 내부는 너무나 청결하고 깔끔했고 심지어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내비게이션마저 부착되어 있어서 더더욱 신기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정도였고 이는 독일은 물론 중국도 넘보지 못하는 한국만의 디지털 인프라가 확실했거든요. 연주 씨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나중에 렌터카를 반납할 때도 차량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편한 주차장에 알아서 주차하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격앙해버릴 설명을 해줬고 저는 그 순간부터 왜 많은 학생들이 한국거리며 한국으로의 여행이나 이민이 꿈이라고 했는지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 씨는 호텔로 가려던 계획을 변경해 자신의 부모님께서 저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흔쾌히 그 제안을 승낙했는데요. 왜냐하면 호텔로 돌아가 봐야 혼자 저녁을 먹는 것보다는
한국인들의 주거 방식도 살펴보고 한식도 먹어볼 겸 연주 씨의 고마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 30분 뒤 깜빡 잠이 들었던 저는 연주 씨의 목소리에 잠에서 깰 수 있었는데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집으로 간다던 연주 씨는 뜬금없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던 것이었고 저는 왜 집으로 간다던 연주 씨가 주차장으로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주 씨는 그런 저를 보더니 여기는 제가 사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에요. 독일에서는 대부분 주택이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제가 사는 집이에요라며 저를 안심시켜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독일에서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작은 주택 단지에서 거주하기에 이처럼 거대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선은 아닌데 연주 씨는 엄청난 부유층의 딸인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집으로 향하는 통로까지 제가 독일에서 보아왔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연주 씨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피부로 느껴지는 감촉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연주 씨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밖에 추웠던 날씨가 잊혀질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감촉이 제 발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를 반겨주러 나온 연주 씨의 가족들은 전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공기마저 훈훈한 그 느낌에 저는 온몸이 녹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독일에서는 아무리 집을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공기터라는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나 집이 따뜻해지지는 않아서 겨울에는 무조건 옷을 두껍게 입어야만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듯 연주 씨 또한 집에 들어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에게 빨리 옷을 벗으라고 재촉하기까지 했죠. 연주 씨는 온도를 처음 겪어보냐면서 옷을 갈아입고 바닥에 한번 누워보라고 했고 난생 처음 누워본 온돌은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건 마치 따뜻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기분이었고 연주 씨의 부모님 또한 외국인들은 온돌을 처음 겪어보면 당황하지라며 저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까지 편하게 누워서 온돌을 느껴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 말로만 온돌에 대해 들어오고 온돌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했던 적은 있지만 실제로 온돌을 겪어보니 그 따뜻함과 안락함은 제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특히나 연주 씨의 집은 얼마나 쾌적한지 각종 가전제품은 물론 독일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크기의 TV마저 거실에 묵묵히 자리를 잡고 있었죠. 하지만 연주 씨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 정도의 주거 환경이면 평범한 범위에 속한다고 했고 저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부유하다고 알려진 독일이지만 한국의 평균적인 삶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상식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경험한 그 어떤 독일인이라도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불릴 수준이었고 저 또한 한국의 따뜻한 온도를 겪자마자 당장 한국으로 이민을 시도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온돌은 도시가스 보일러를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너무나 저렴해서 겨울에 아무리 난방을 많이 틀어도 난방비에 큰 부담이 없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집을 따뜻하게 하려면 무조건 전기나 화력을 이용해 24시간 과열을 시켜야만 하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겨울에 난방비 폭탄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방 시스템도 더 좋고 쾌적한데 가격까지 싸다니. 저는 이쯤 되니 한국의 도시 인프라와 주거 생활 환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정도였고 여기서 살아가는 연주 씨가 너무 부러워지더군요. 그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다시 독일으로 돌아와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으로의 여행이나 이민을 추천하는 한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돌만큼이나 마음씨까지 따뜻한 한국이었기에 저에게는 더욱 뜻깊은 경험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